영상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부터 브랜딩이 된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맛이 좋다, 가격이 좋다, 여기서 이제 넘어서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평으로 알고 장수로 아는 이 브랜딩이 자꾸 되어져 간다.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장사를 하면서 뭐 가격이 좋다, 또 맛이 품질이 좋다, 이 정도 가지고는 브랜딩은 되지 않아요. 이름이 알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는 데까지 가려면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강제적으로 제조사가 또는 유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 유통사는 그 재료만 던져주고 실제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갈 때 브랜딩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막걸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1925년부터 생산했던 막걸리가 2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작년에 한 230억 정도 찍었을 거예요. 그 230억을 찍은 그 첫 번째 요인이 뭐였냐면 CEO가 바뀌었어요. 할배 아버지가 하다가 그냥 할배 아버지를 똥차를 치워버리고 손자 아들이 그냥 28살에 사장이 된 거예요. 뭐 제대로 됐지도 않은데 사장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새롭게 회사를 바꾼 거죠. 그래서 역시 똥차는 똥차예요. 목사도 뭐 60, 70 이렇게 나이 들면요, 아무리 신선해지려고 그래도 똥차예요. 물러나야 돼요.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사님도 물러날 때 됐어요. 빨리 성공해야 돼요. 물러나기 전에. 네. 전에 그 레고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다가 그 맥켄지 컨설팅 회사 젊은 컨설턴트를 딱 영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냥 배워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팅을 한 거죠. 그죠? 타겟팅. 그러니까 그냥 막걸리 그러면 야, 아재 술, 뭐 아줌마 술 이러다가 뭐 합니까? 뭐 농촌 농부들 술 그러다가 이 젊은 청년이 CEO가 되고 나니까 뭐 꼭 아재 술일 필요 있어. 그 아가씨들 술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타겟팅을 하죠. 타겟 오디언스. 그러니까 모든 것, 책을 쓰든지 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 영화를 제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타겟 오디언스, 그죠? 목표 고객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솔직히 홍합하면, 홍삼합하면, 홍어찜하면, 홍어하면, 낙지하면 정통적으로 누구예요? 고객이요? 3, 40대? 3, 40대요? 3, 4, 50대. 3, 4, 50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쭉 밀고 나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야, 20대에는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나온 게 뭔 제품입니까? 생홍어무침. 그렇죠. 홍어무침이 나오게 됩니다. 생걸로. 홍어무침이 옛날에 막 많이 이렇게 번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홍어무침만 전문으로 하는 홍어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20대 아가씨들도 10대 소녀들도 먹는 홍어. 그래서 이 슬로건을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슬로건이 그거예요. 홍어를 먹으면 애들이 자기를 해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입안에 들어와서 막 권총 쏘는 것 같거든요. 내가 폭탄 터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치지 않을 테니까 이거 먹으면 돼, 이런지. 그래서 전략 타깃 오디언스를 살짝 바꿔보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타깃을 바꾸니까 그 타깃에 맞는 제품이 나와야 될 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막걸리는 일 다 끝내놓고 농부들이 얼큰하게 하는, 그래서 이 도수가 6도나 7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20대들이 먹으면 6도, 7도가 안 되니까 도수를 낮추고 뭐 이렇게 그 뒤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죠? 10대, 20대가 홍어를 먹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홍어, 홍삼합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홍어 무침을 해서 거기는 어서오세요. 예, 거기는 푹 쏘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네, 이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막걸리 한번 뗍시다. 프로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등산, 농촌, 그리고 아저씨. 하지만 20, 30대가 주로 사용하는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막걸리가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90년 전통의 지평 막걸리입니다. 등록문화재 제5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양평 양조장은 1925년 이종원 선생에 의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부터 양평에서 작은 양조장 지평 주조를 운영하던 이종원 선생은 민족주를 말살시키려는 일본군의 억압 속에서도 한국의 술맛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해방된 뒤 한국전쟁 지평리 전투 당시 유엔군 사령부로 사용되기도 했던 양조장은 2대 사장 김교식 대표가 이종환 선생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직접 찾아가 인수했고 현 지평 주조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후 3대 사장 김동조 대표를 거쳐 2009년 현 지평 주조 김기환 대표가 이어받기 전까지 지평 주조는 연 매출 2억 원의 시골의 작은 술도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기환 대표가 4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지평 주조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홍보회사를 다니던 그가 28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이어받은 이유는 맛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양한 막걸리들을 마셔봤지만 지평 막걸리만한 제품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는 맛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집중합니다. 김 대표는 균질한 맛을 내기 위해 원재료와 물 그리고 모든 제조 과정을 기록했고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평 막걸리의 맛,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며 뒷맛은 깔끔하다. 맛에 숨겨진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밀 누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이 아닌 밀로 누룩을 빚어왔으나 지금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 대표는 1925년부터 지켜왔던 밀 입국 방식을 고수했고 그것이 지평 막걸리가 묵직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도수의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막걸리의 도수는 6도로 시장 점유율 1위인 장수 막걸리를 포함해서 이전의 지평 막걸리 또한 알코올 도수가 6도였습니다. 하지만 지평의 특색을 살리고 균질한 맛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가 5도일 때 가장 지평다운 맛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도수를 낮춰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평 막걸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김 대표가 풀어했던 숙제 중에 하나는 기존 고객인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타겟 소비층을 20, 30대 젊은 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도수가 낮아진 지평 막걸리가 부드러운 막걸리로 입소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저도수 전략이라고 해석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맛에 대한 고집이 자연스레 전략이 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맛과 함께 본인을 포함하여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예쁜 막걸리로 불리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매출과 직결됐습니다. 대표로 취임할 당시인 2009년 매출 2억 원에서 지난해 연매출 160억 원을 달성으로 80배 이상 뛰었으며 올해는 연매출 2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춘천에 제2공장을 짓고 월 생산량을 기존 150만 병에서 500만 병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술, 소통,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라는 지평 주조의 비전처럼 SNS를 통해 지평 주조의 이야기를 활발하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기네스 맥주처럼 양평을 대표하는 주류 브랜드가 되기를 꿈꾸고 500만 병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런 게 매출을 바로 올려주지는 못해요. 술, 소통,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평 막걸리 이런 게 매출을 바로 올려주지는 못해요. 근데 브랜딩에는 기여를 하거든요. 지평 막걸리라는 그 이름을 다 붙여주는 그런 데는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 만들기거든요. 끝에 가면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제품, 품질 뭐 이런 거겠지만 끝에 가면 이제 이름이 남는 거죠. 지금의 삼성전자가 이름이 세계적인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1992년인가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신경영 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삼성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몰라줬거든요. 가전제품 몇 개 이렇게 아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유럽에 가면요. 그 큰, 어서오세요. 그 매장, 백화점 이런데 저 구석지에 이렇게 먼지 폴폴 나는 게 삼성전자 가전제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품과 뭐 이런 품질, 뭐 가격 이런 걸 통해서 끝에는 남는 게 브랜딩, 이름,
브랜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개인의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또 이런 목포 낙지 홍어, 목포 낙지 홍어는 이런 슬로건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 만원의 행복, 만원만 있으면 배 터지게 먹고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뭘 잡는데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저렇게 뭔가 좀 또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공명상 한 편 더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년을 지켜온 전통 막걸리, 평주종 막걸리 3세 김기환 대표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양조장의 대표님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대표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1년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20대 후반에 되신 거네요? 29. 어우, 아니 원래 이게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막연하게 생각은 좀 하고 있었고요. 사실 술을 빚는 과정 자체가 열흘 정도를 계속 봐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365일을 일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숙직을 가야 되는데 처음 직원을 뽑았을 때 많은 급여를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집에 한 달에 한 번을 내려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데서 답을 못 찾지 않았나,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부담 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일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잘것 없을 수는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 역사와 이런 거를 봤을 때 규모는 작지만 좀 원석이라서 잘 다듬으면은 좋은 양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맡겨진 사업의 상태가 이게 그 당시 또 좀 어땠는지가 그 당시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60을 바라보시는 한 분, 이제 50대 후반 이 두 분이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회사가 두 분하고 네. 대표님하고 세 명이에요? 네, 그죠. 옆에는 철물점이 저희보다 훨씬 매출도 그렇고 훨씬 컸었죠. 아니 그래도 그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그 네. 회사인데 옆에 있는 철물점보다 매출이 안 났다고요? 예, 두 분이 계신데 성이 이씨이신 분한테는 이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사인데 그래도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한 분은 공장장님 하고 한 분은 주임님으로 해서 직책을 딱 만드셨구나. 네, 그래서 공장장님, 부장장님 이제 했는데 맛있는 분들이 맨날 그래서 놀렸어요. 그분한테 뭐 공장장 뭐 들어보지 못한 직책이 갑자기 뭐 이거다 대만한데 뭐 직원을 없고 공장장하고 주임만. 예. 제가 좀 부끄러웠었죠. 사실 네. 와가지고 무슨 회사 놀이하러 온 대표인가 싶을 정도로 대부분 우리나라는 조금하면은 직책 잘 모르면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사무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강등을 해버리니까. 거기 사장님이 들어있어. 부장님인데 부장님이 한 분은 이씨고 한 분은 사장님. 여기 대표님이 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대표라고 해서 막상 이렇게 갔을 때 대표로 이거를 이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가 더 어려웠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거의 뭐 아저씨, 삼촌에서 삼촌. 그쵸. 초등학교 때 가면은 너 공부 잘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아니 그러네. 나중에 갑자기 갑자기 와가지고 대표라고 막걸리 만드는 법을 빨리 배우겠다 싶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 그 빵을 양조장이 차리셨다고. 네.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대를 하시지만 대부분 양조장이 한 6시, 7시 정도에는 일을 시작하세요. 6시에서 7시? 네. 그게 끝나고 숙직자는 다시 한 7시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잠은 주무시지만 한 4시부터 일어나서 또 작업을 새벽 4시요? 예.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이제 내 인생에는 주말을 오롯이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을까? 그때는 진짜 정말 그때 무슨 폐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응급실 가면서도 막 생산계획 이렇게 짜고 막 이랬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포함해서 세 분이 일을 하셨을 때 그때는 그 매출이 한 그러면 어느 정도 될 때입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이제 2억 정도 했었어요. 2년이요? 네. 매출이 2억인 거죠? 네, 매출이 그때가 가장 안 좋았을 때고, 이제 작년 이제 마감했을 때 저희가 한 230억 정도. 예. 거의 한 100배를 뭐 빵꾸 웃으시네. 대표님. 내가 해냈다 이거죠. 엄청 성장하셨어요. 근데 손을 아버님께서도 많이 뿌듯해하시지 않습니까? 저 평생, 학생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학생을 알고 네. 있어. 학생을 알고 학생도 알고 싶은 게 많은데. 네. 1, 2년 전부터 좀, 너가 하는 일은 네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그 비 오는 날 막걸리가 땡긴다고 하는데 이게 매출 어떻게 비 오는 날도 그렇게 매출이 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대부분의 시장이 양평이었거든요. 네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러셨고 비 오면 좀 공치는 날이다. 정말 안 나갔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밭일이나 이런 걸 뭐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안 나오시니까 또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도 농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 조금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비 올 때 매출이 상승합니다. 이게 좀 그 막걸리를 그 먹을 때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은 또 있습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그 예전에도 그 농주라 그래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이렇게 드시는 술이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대부분 사무직이시거나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대신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데 스포츠 하시고 나서 한번 막걸리 드셔보시면은 그러면 맥주 못 드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청년만 해야 되는데 더. 저도 스포츠 동호회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같이 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 막걸리를 한 잔씩 드시는데 절대로 맥주로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 거의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DNA 그 맥주가 훨씬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어쨌든 저기 우리 뭐 직원분들이세요? 같이 오신 분들? 네, 저희 마케팅. 마케팅 팀이시구나. 네. 아니 우리 회사의 복지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예. 한 달에 2번 패밀리데이가. 지금 저 준비를 해오신 건데? 아니 이거 준비를 해오신 거네. 복지가 뭐가 있습니까? 한 달에 저희가 2번 수요일 날 4시에 마시면 4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쯤에 한 매출 2억 정도 하다가 지금 작년에 한 230억 정도 됐어요.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성공한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타겟은 두 번째고 CEO가 바뀐 거죠, 그죠? 할배가 하다가 아버지가 하다가 할배 아버지도 이렇게 공짜 치우듯 치워버리고 새로 신진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쭉 기지에서 인터뷰하는 걸 쭉 보면서요, 이분이 자질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 집에 가서 공부해라. 여기 술도가 왜 왔냐? 학생이 뭘 이런 걸,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런 걸 뭐라 이러고. 그랬던 애죠. 그랬던 애인데 그 애가 희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 후진들 있잖아요. 자식들, 손주들요.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들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오픈마인드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우리 헌 박사님이 늘 하시듯이 실제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 주변에 청년이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것이 아버지 때 조금 아버지 때 노력으로 늘었다가 손자 때 확 커진 게 부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게 삼진원목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가 물려받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 유학 가 있던 아들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손주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 삼진어묵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삼진어묵 그러면 삼진어묵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브랜딩까지 성공해버린 것이죠. 지평 막걸리도요 브랜딩에서 성공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난주 다루었던 뭡니까? 지난주 다루었던 레고부죠. 거기도 생활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지금 같은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젊은이로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 가던 투자자가 워런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은 지금도 돈이 많아요. 한 160조 정도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참에 살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좋은 우량 기업이 팍 떨어질 때 사는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코로나고 뭐고 덮쳤는데 팍 안 떨어져요. 팍 떨어져 있는 그 넣어서 그냥 똥값으로 사서 또 재산을 2배 늘릴 텐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구조하고 달라요. 그죠? 주식이 오르니까 팍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오르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막 폭락을 할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워런 버핏의 어떤 원칙 내지는 철학 내지는 기준이 지금 상황은 안 통하는 거고요. 전에도 이렇게 손해보고 파는 거 보니까 뭐 항공주, 이행주 뭐 이런 거 갖고 있더라고요. 그 요즘 같은 게 가당키는 합니까, 그죠? IT 기업들, 뭐 이런 빅데이터 기업 이런 쪽으로 미리 선투자를 못 해놓은 쪽이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워런 버핏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일부는, 그죠? 세계 최고인데 일부는 지금 안 돌아가는 거죠, 그죠?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요, 70, 80이 돼도 너것들 나는 늘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따라갈 수 있어. 그랬거든요. 저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이런 쪽은요, 못 따라가요. 노력해도요, 제가요.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 맞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할 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후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려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요즘요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요 어플 그죠? 앱이 네. 하나 있어야 되는데 10개씩 있어요. 국민은행 앱 10개 막 이렇게 있어요.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쓰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있고 많이 있는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물으면 그냥 바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우지도 않아요. 그냥 결과만 얻어가지고 그걸 쓰기만 하는데. 배우지 않는 게 퇴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